전 세계 해군이 일제히 한국을 향해 경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해상구조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 해군 제독의 이 폭탄 선언에 CNN, BBC가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3,200명은 지금쯤. BBC 앵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행동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이라 명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해낸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옥의 72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한국에 경례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저는 해양 전문지 기자로 30년째 바다를 취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퍼시픽 드리모를 타고 특별 취재를 하고 있었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하와이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15일간의 호화 크루즈였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이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도 3,000km는 떨어진 곳이었죠. 저녁 7시 그랜드홀에서는 선장 주최 만찬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한 바닷가재 요리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항해를 위하여 선장의 건배사에 3,000여 명의 승객들이 환호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웃고 있었죠. 정말 천국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부 앞판 라운지에서 다른 기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고 노을이 물들어가는 수평선이 장관이었죠. 이런 배에서라면 영원히 살아도 좋겠어요. 옆자리에 일본 기자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이 350m, 높이 20층 건물에 맞먹는 이 거대한 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라운지의 유리잔들이 일제히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불과 2초 후 모든 전등이 꺼졌어요. 정전이다. 무슨 일이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상등이 켜지길 기다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완전한 암흑이었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서서히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미세했지만 점점 각도가 커졌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어. 누군가의 외침에 라운지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뛰어다니다가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비명, 남자들의 고함이 뒤섞였죠. 저는 기자 본능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엉망이 된 라운지를 빠져나가 복도로 나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무원들조차 당황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았고 선내 방송 시스템도 죽어 있었죠. 선장님은 어디 계세요? 한 승객이 승무원을 붙잡고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었죠. 시간은 저녁 7시 23분. 정전 발생 5분 후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비상구 쪽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가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비상구 근처에서 특이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만 조용히 서서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키는 중간 정도의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있는 전기 패널을 살펴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장비를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장비에 작은 LED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계속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내 방송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선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선장입니다. 현재 원인 불명의 동력 차단이 발생했습니다. 침착하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방송은 곧 다시 끊겼고 더 큰 폭발음이 배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배가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동양인 남성만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죠. 폭발음이 멈춘 후 비상구 근처에서 만난 그 조용한 동양인 남성은 여전히 전기 패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공포가 시작되었어요. 배가 기울어지는 각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복도의 물건들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비상 발전기는 왜 안 켜지는 거야?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맞아요. 이런 대형 크루즈선에는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모든 게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상부 갑판으로 올라가려 계단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계단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어요. 서로 밀치고 당기며 올라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질서를 지켜주세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몇몇 승무원들이 외쳤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자 완장을 보여주며 간신히 위로 올라갔어요. 갑판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환하게 빛나던 크루즈선이 완전한 암흑에 잠겨 있었고 오직 승객들의 스마트폰 불빛만이 반딧불처럼 여기저기서 깜빡였죠. 더 충격적인 건 구명정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 구명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수동으로라도 작동시키려는 승무원들이 있었지만 거대한 구명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구조 신호는 보냈나요? 제가 한 승무원을 붙잡고 물었어요. 모든 통신 장비가 죽었습니다. 위성 통신도, 무선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3,200명이 탄 거대한 크루즈선이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바로 그때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이야. 아래층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 한 승객이 헐레벌떡 뛰어와 소리쳤어요. 하부 갑판에서 올라온 사람이었는데 그의 바지는 무릎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3층 선실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요. 순간 갑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거죠. 배에 구멍이 났고 침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타이타닉이야. 우린 다 죽는 거야. 한 여성이 울부짖었고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찾아 뛰어다녔고 어떤 이들은 작동하지 않는 구명정 앞에서 절망적으로 매달려 있었죠. 저는 취재 수첩에 빠르게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8시 15분. 하부 갑판 침수 시작. 전력 및 통신 전면 마비. 구명정 시스템 작동 불능. 승객 공황 상태. 그때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전기 패널을 살펴보던 그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선박 구조를 살펴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갑판을 따라 걸으며 여러 지점을 확인하고 손에 든 장비로 뭔가를 측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제 옆에 있던 캐나다인 부부가 수군거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뭘 하려는 걸까? 하지만 저는 왠지 그에게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요.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비명소리가 더 커졌고 몇몇 사람들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선장실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3,200명의 목숨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감했죠. 이대로라면 정말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조용한 동양인 남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선장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선장실로 가는 통로는 승무원 전용 구역이었지만 이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거야? 예비 시스템은? 수동 조작은?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그 동양인 남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노크 소리는 차분하고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암호 같았죠. 문이 열리자 선장과 항해사들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침입자를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여긴 승객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항해사 한 명이 막으려 했지만 그 남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상 비상 프로토콜 7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선장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를 빤히 쳐다봤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해상 비상 프로토콜이라니, 그것도 7단계라니,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선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 동양인 남성은 선장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꺼낸 전자 장비를 선장실 중앙 콘솔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잠깐, 뭘 하시는 거죠? 젊은 항해사가 막으려 했지만 선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선장은 그 남성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죠.
장비가 연결되자 작은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빠르게 스크롤하며 정보를 확인했어요. 메인 전력 시스템 완전 차단, 백업 시스템 오작동. 하지만 그가 잠시 멈추더니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상수동 전환 회로는 살아있습니다. 비덱 전기실로 가야 합니다. 선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이베이 설계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남성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때 배를 탔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선장과 항해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침수 속도로 계산하면 72시간이 한계입니다. 그 전에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선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72시간, 3일, 태평양 한가운데서 3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선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리처드슨, 자네도 따라와. 리처드슨이라 불린 항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기자로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비덱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손전등에 의존해야 했고 기울어진 선체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곳곳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여기야. 이쪽이에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몇몇 승객들이 높은 곳으로 대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그 동양인 남성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전기실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어요. 키가 없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라. 리처드슨이 당황해했지만 그 남성은 침착하게 문 옆 패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몇 개의 선을 연결하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전기실 안은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배전반과 수많은 케이블, 각종 계기판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그는 손전등을 들고 재빨리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의 낡은 패널로 다가갔어요. 수동 전환 스위치. 여기 있군요. 하지만 패널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작동할까요? 선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남성은 대답 대신 패널을 열고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회로와 스위치들이 나타났죠. 그는 신중하게 몇 개의 스위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주전원 바이패스, 비상전력 우회로 연결. 그가 중얼거리며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천장의 비상등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이었죠. 됐어. 전기가 들어온다. 리처드슨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전력만 복구된 거예요. 통신 시스템을 살리려면 그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엔 더 복잡한 조작이 필요해 보였어요. 여러 개의 회로를 연결하고 전압을 조절하며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과정이었죠. 15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전기실의 메인 콘솔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각종 계기판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군. 정말로 해냈어. 선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브리지로 가야 합니다. 통신 시스템을 확인해야 해요. 그 남성이 말했고 우리는 다시 선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승객들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죠.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불이 켜졌어. 전기가 돌아왔어요.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여전히 배는 기울어져 있었고 침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장실에 도착하자 그 남성은 곧바로 통신 콘솔로 갔어요. 복잡한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죠. 위성통신 안테나, 각도 조정 필요, 주파수 재설정.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청취 중. 여기는 미 해안경비대. 응답하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선 신호였어요. 됐습니다. 통신이 연결됐어요. 항해사가 소리쳤습니다. 선장이 급히 마이크를 잡았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퍼시픽 드림호. 위치는 북위. 그때 통신이 다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면서 잡음이 심해졌죠. 안테나 시스템이 손상됐습니다. 직접 수리해야 해요. 그 동양인 남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은 위험합니다. 파도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듯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통신이 부분적으로 복구됐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소동이 시작됐어요. 메인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수백 명의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상등 아래서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었죠. 들었어? 어떤 아시아인이 전기를 고쳤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 민간인이?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중심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영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해리슨. 유명한 해운회사 중역이라고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베이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동양인이 우리 기술을 안다고요? 그의 말에 몇몇 서구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뭔가 수상해요. 혹시 이 사고도 계획된 거 아닐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생명의 은인을 의심하다니요.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독일인 엔지니어가 나섰습니다. 프리드리 슈미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조선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소. 전기 시스템을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는 몇몇 기술자들을 데리고 전기실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기실에 도착했을 때 그 동양인 남성은 또 다른 패널 앞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침수 펌프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것 같았어요. 당장 손을 떼시오. 슈미트가 고함쳤습니다. 그 남성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침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펌프를 작동시키면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만지는 거요? 자격증이라도 있소? 슈미트가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물었어요. 그 남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자격증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거봐. 자격도 없는 자가 장난치고 있었군. 비켜요. 내가 확인하겠소. 슈미트는 그를 밀치고 패널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뭐가 어떻소? 해리슨이 물었어요. 슈미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해요. 아니, 교과서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런 배선은 군사 기밀 수준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죠. 하지만 해리슨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수상하지 않소? 일반인이 군사 기술을 안다는 게? 그때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등이 깜빡이더니 일부가 다시 꺼졌어요. 시댁 격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누군가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그 동양인 남성이 즉시 반응했어요. 시댁 3번 구역을 즉시 봉쇄해야 합니다. 분 안에 못 막으면 당신이 뭘 안다고. 해리슨이 소리쳤지만 그 남성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저와 몇몇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계단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그 남성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쳤어. 거기 가면 죽어. 누군가 외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격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고 있었죠. 그는 벽에 있는 수동 밸브를 찾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밸브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와 몇몇 승무원들이 달려가 함께 밸브를 돌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돌리자 마침내 밸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컥. 비상격벽이 내려와 물길을 막았습니다. 일단 침수는 저지됐지만 우리는 모두 흠뻑 젖은 채 헐떡이고 있었죠.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셨죠? 한 승무원이 물었어요. 그 남성은 대답 대신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덱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쇄 침수가 일어나면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까 의심하던 승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슈미트가 앞으로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당신은 정말 전문가시군요. 하지만 해리슨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원은 밝혀야 하지 않소? 이런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을 믿을 수는. 그 순간 선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미 해안경비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우리 위치를 확인했고 구조선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65시간 후입니다. 65시간, 거의 3일이었어요. 과연 그때까지 배가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조용한 동양인 남성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닌
간절한 눈빛으로 그는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다음 위험 구역으로 향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을. 구조선 도착까지 65시간. 하지만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침수는 계속됐고 배의 기울기는 점점 심해졌어요. 선장실에 주요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선장, 기관장, 그리고 그 동양인 남성. 저는 기자 자격으로 참석을 허락받았죠. 현재 침수율로 계산하면 40시간이 한계입니다. 기관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구조선이 오기 전에 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였죠.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배수 펌프는? 다른 격벽은? 선장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기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그 동양인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전략적 구역 봉쇄입니다. 특정 구역을 의도적으로 침수시켜 균형을 맞추고 핵심 구역을 보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부러 물을 들인다고요? 기관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 남성은 테이블 위에 배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언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미 여러 계산과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덱 2번과 5번 구역을 침수시키면 무게 중심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역을 72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어요. 그는 복잡한 계산을 설명했습니다. 부력, 무게 중심, 구조 역학,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었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기관장이 반대했습니다. 그 구역에는 화물실과 기계실이 있습니다. 수억 달러의 손실이, 생명과 재산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남성의 조용한 반문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선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위험한 작업을 합니까? 구역을 봉쇄하려면 직접 들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남성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침수 구역에 갇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안은 없었어요. 결국 선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지원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선장님, 저도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그를 의심했던 슈미트가 자원했어요. 저도요. 저도 돕겠습니다. 하나둘 자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30분 후 7명의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들은 방수복을 입고 이덱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가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덱으로 내려가는 길은 지옥 같았어요.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고 천장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비상등마저 대부분 꺼져서 손전등에 의존해야 했죠. 여기서부터 나눠서 작업합니다. 그 남성이 지시했어요. A팀은 2번 구역 격벽을 봉쇄하고 B팀은 5번 구역으로 15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15분이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수압이 인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늦으면 모두가 위험해요.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남성이 이끄는 A팀을 따라갔어요. 이번 구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균열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균열을 막아야 해요. 슈미트가 소리쳤지만 물의 압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남성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철판과 지지대를 가리켰습니다. 임시 차단벽을 만듭니다. 슈미트 씨는 용접 준비를, 나머지는 철판을 옮겨주세요. 놀랍게도 그는 물속에서도 정확하게 작업했어요. 철판을 균열에 대고 지지대로 고정하고 슈미트가 용접하는 동안 혼자 힘으로 버텼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죠? 한 팀원이 감탄했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분, 11분, 12분. B팀 상황은? 그가 무전기로 물었어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2분만 더. 하지만 바로 그때 크라앙! 천장에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뒤로 물러나! 그가 외쳤지만 한 팀원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남성이 뛰어들었어요. 거센 물살을 뚫고 팀원을 붙잡았죠. 하지만 둘 다 출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슈미트가 로프를 던졌고 다른 팀원들이 힘을 합쳐 끌어당겼어요. 간신히 두 사람을 구해냈지만 시간은 이미 14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격벽을 닫아야 해요, 당장. 물은 이미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모두가 출구로 뛰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은 역시 그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나왔는지 확인하고서야
격벽 스위치를 작동시켰죠. 쿵! 거대한 철문이 닫히며 물길을 막았습니다. 이덱 2번과 5번 구역은 완전히 봉쇄됐어요.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였죠. 당신은 대체 누구요? 슈미트가 물었어요. 이번엔 의심이 아닌 경외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때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선장실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쇄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배가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항해사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침수 속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72시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양인 남성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응급, 의료 구역을 확인해야 하고 식수 공급도. 그는 이미 다음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정한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리더십은 계급이나 직위가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이름 모를 한국인 남성이 있었죠. 저기,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국적도, 인종도, 신분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라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가 아닐까 하고. 봉쇄 작전이 성공한 후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어요. 특히 갑판의 위성 안테나가 손상되어 통신이 불안정했죠. 새벽 3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불안한 잠에 빠져 있을 때 그 한국인 남성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통신실에서 그는 복잡한 장비들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는 놀랍게도 직접 안테나를 수리하려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갑판이 미끄러운데 밖에 나가시면. 통신 담당 승무원이 만류했지만 그는 이미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는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갑판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거센 파도가 배를 때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안테나 탑을 올라갔습니다.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마침내 안테나에 도달한 그는 뭔가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옆에 있던 통신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저 각도 조정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작업인데 1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통신실의 모니터가 밝아졌습니다. 신호 강도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선명해요. 곧이어 여러 무선 채널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퍼시픽 드리모. 여기는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신호 수신했습니다. 한국 해경입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지원 준비 중입니다. 통신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이제 우리의 정확한 위치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죠. 그 남성이 돌아왔을 때 그는 흠뻑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의료구역이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료진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게다가 의료 장비 중 일부가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는 의료 장비의 전원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놀라운 솜씨를 보였어요. 비상 전원을 의료 장비에 우선 공급하도록 재배선하겠습니다. 30분 후 중요한 의료 장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감격해했죠.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 인사를 받는 대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식수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3,200명이 3일을 버티려면 그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담수화 시스템이 일부 손상되어 식수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는 또다시 시스템을 수리하고 개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36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전기, 통신, 의료, 식수, 환기 시스템까지 배의 모든 핵심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복구했죠. 그 사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전기 기술자입니다. 같이 일하죠. 의료 물자 운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리슨조차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36시간이 지났을 때
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록 여전히 손상된 상태였지만 모든 핵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승객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던 한국인 남성은 지쳐 보였어요. 36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선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인할 게 남았습니다. 엔진실 쪽에. 그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죠. 이런. 슈미트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인간이었군요. 지금까지 보면서 로봇인 줄 알았는데. 그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한국인 남성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분만 쉬고 일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극도의 피로가 누적된 거였죠. 이분을 객실로 모셔라.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선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깨우지 마라. 이분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니까. 저는 그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한계까지 가서 남을 돕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고. 6시간 후 그가 깨어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조선들이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20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엔진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가 나설 차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자가 함께했죠.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까지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구조선 도착까지 20시간. 하지만 엔진실에서 나는 연기는 새로운 위협이었습니다. 화재라도 발생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그 한국인 남성은 다시 한번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그동안 그의 헌신을 지켜본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였죠. 엔진실로 가는 길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전기압선으로 인한 과열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그가 상황을 파악하며 설명했어요. 수동으로 냉각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있었죠. 작업이 한창일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복장을 한 노인이었어요. 그는 은퇴한 해군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잠깐 당신. 그 노인이 한국인 남성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강해준 중령이 아니십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 한국인 남성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노인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5년 전 필리핀 해상 재난 때 당신이 보여준 그 놀라운 구조 작전을. 그는 흥분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전복된 여객선에서 300명을 구해낸 전설적인 작전이었죠. 저도 그때 미 해군 구조대로 참여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한국인, 아니 강해준 중령에게 쏠렸어요. 그때 당신이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국 구조대를 완벽하게 지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 작전을 성공시켰죠. 슈미트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군인이었습니까? 강해준 중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 전단 출신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미 해군 대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한미 연합해상구조대의 전설이죠. 수많은 국제 구조 작전을 지휘했고 그 공로로 여러 나라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해리슨이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강해준 중령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사람들을 구한 그의 모습에서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미 해군 대령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강 중령의 지휘를 따른다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대신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았죠. 강 중령님, 이제부터 지휘를 맡아주십시오. 선장이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해준 중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장님이 최고 책임자십니다. 저는 그저 돕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그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엔진실 문제는 모두의 협력으로 해결됐습니다. 강 중령의 정확한 지시와 승객들의 단결된 행동으로 화재의 위험을 막을 수 있었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해리슨이 강 중령에게 다가왔어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강중령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불안해하니까요.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 같은 영웅을 의심했다니. 전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선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구조선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0시간 내에 구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강중령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구조 작업 준비를 해야 해요. 그는 즉시 구조 작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노약자와 어린이 우선 대피, 구역별 대기 순서, 안전 수칙 등을 꼼꼼히 준비했죠. 역시 전문가시네요. 누군가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많은 승객들이 강중령에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강중령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실력과 겸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모두 갖춘 구조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한 영웅, 강해준 중령이 있었습니다. 구조선이 불과 5시간 거리에 접근했을 때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비상사태, 엔진실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보고했어요. 침수로 인한 전기 합선이 연료탱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폭발이 일어나면 배 전체가 침몰할 거라는 것을. 선장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해준 중령도 물론 참석했죠. 연료를 긴급 배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이 제안했지만 강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연료를 배출하면 환경 재앙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직접 들어가서 냉각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엔진실은 이미 섭씨 60도를 넘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었죠. 너무 위험합니다. 누가 그런 자살 임무를. 선장이 말을 멈췄어요. 강중령이 이미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까지 잃을 순 없어요. 하지만 강중령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가장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선장님은 3,200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 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저도 가겠습니다. 슈미트가 나섰어요.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기계 전문가가 필요할 거예요. 저도요. 저도 돕겠습니다. 순식간에 자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강중령을 의심했던 사람들까지도요. 강중령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최소 인원만 가야 해요. 슈미트 씨와 김 기관사, 그리고 저 3명이면 충분합니다. 김 기관사는 한국인 승무원이었어요. 엔진실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15분 후 그들은 특수 방열복을 입고 엔진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통신 장비를 들고 따라갔어요. 밖에서나마 상황을 중계해야 했거든요. 엔진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열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철문이 뜨거워서 맨손으로는 만질 수도 없었어요. 통신 상태 확인. 들리십니까? 선명하게 들립니다. 강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그들이 엔진실로 들어간 후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압력 밸브 위치 확인. 동쪽, 벽면 상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접근로가 막혀 있어요. 무전으로 들려오는 대화가 긴박했습니다. 우회로로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쿵.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강중령님, 응답하세요. 선장실에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상황 보고해주세요. 끔찍한 몇 초가 지난 후 다시 무전이 연결됐습니다. 무사합니다. 소형 폭발이 있었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상황은 더 위급해졌어요.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방열복이 견디기 힘들어요. 슈미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냉각 밸브까지 10m입니다. 5분이 더 지났을 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밸브 도달. 냉각수 주입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밸브가 녹아서 고착됐습니다.
수동으로 열수가. 제가 하겠습니다. 강중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령님, 그러면 냉각수에 직접.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중령이 도구로 밸브를 강제로 열고 있는 거였죠. 쏴! 냉각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비명 소리도 들려왔어요. 으악! 중령님!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탈출합니다. 김 기관사, 중령님을 부축해. 그들이 나온 것은 10분 후였습니다. 강중령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방열복 일부가 찢어져 있었고 화상을 입은 게 보였습니다. 의무실로. 빨리.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뛰어갔어요. 저도 따라가면서 계속 기록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엔진실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해제됐어요. 강중령의 희생으로 마지막 위기를 넘긴 거였죠. 1시간 후, 강중령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화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배는 안전합니까? 깨어나자마자 한첫 말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배와 사람들을 먼저 걱정한 거예요. 덕분에 모두 안전합니다. 선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병실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죠. 강중령님이 우리를 구했어요. 진정한 영웅이에요. 한국인이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진정한 영웅주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구조선이 도착하기 1시간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승객이 자발적으로 갑판에 모여 한국 국가를 불렀어요.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죠. 강중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강중령은 들것에 누운 채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200명의 목숨을 구한 조용한 영웅, 그리고 그를 통해 보여준 한국의 정신을. 드디어 구조선들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해경선들이 퍼시픽 드리모를 에워쌌어요. 72시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구조 작업은 강해준 중령이 미리 세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먼저, 그 다음은 부상자들, 마지막으로 일반 승객들 순서였어요. A구역 1번 그룹, 준비해주세요. 승무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공황 상태였던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죠. 강중령이 보여준 리더십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저는 갑판에서 구조 작업을 취재하면서도 계속 강중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강중령님은 어디 계시죠? 제가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의무실에서 나오신 후로 못 봤습니다. 아마 다른 구역에서 대피를 돕고 계실 거예요. 역시나 그는 끝까지 남들을 돕고 있었던 거였죠. 구조선으로 옮겨지면서 많은 승객들이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함께 견뎌낸 사람들과의 이별이 아쉬워서였죠. 저 한국인 신사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한 미국인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요. 내 손자를 구해준 은인이에요. 구조된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중령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6시간 후 3,20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죠. 전문가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대형 크루즈선이 침몰 위기에 처했는데 전원 생존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해양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구조선에서 저는 계속 강중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해경선 구석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담요를 덮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중령님. 제가 다가가자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해야죠. 중령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모두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전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하시겠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 좀 해주시면.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미 충분히 주목받았어요. 이제 조용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대신 제가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목숨을 걸면서까지. 강중령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제가 해군에 들어갈 때 선서했습니다. 바다 위의 모든 생명을 지키겠다고. 군복을 벗었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어요.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제 행동 하나가 조국의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개인의 영웅적 행동 뒤에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니.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두에 모여 있었어요. 생존자들의 가족은 물론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한 시민들까지. 영웅, 영웅, 강해준 중령님, 대한민국 만세.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생존자들이 더 열정적이었어요. 코리안 히어로, 갓 블레스 코리아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중령은 이미 조용히 다른 출구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영웅의 환대를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중령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죠.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했어요. 우리도 뭔가 보답해야 합니다. 해리슨이 주도했고 순식간에 거액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강중령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해요. 대신 그 돈을 해상 안전 장비 개선에 써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중령이 그 크루즈를 탄 이유가 아내와의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휴가 대신 72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3,200명을 구한 거였죠.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니.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사로 쓰려 했지만 강중령의 부탁을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뒀죠. 진정한 영웅은 조용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영웅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속 취재였지만 사실 강해준 중령이 보여준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해양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한국 해군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물관 3층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바다의 수호자들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사진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퍼시픽 드리모 사건을 다룬 작은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요한 파도가 생명을 구한다. 전시 설명문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사건 개요와 함께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한국인의 헌신으로 3,200명이 구조됐다. 진정한 영웅은 박수를 바라지 않는다. 저는 오랫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부산 시내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해양안전교육센터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강해준 중령이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해상사고의 90%는 예방 가능합니다.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 해양 안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강사의 모습으로.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중령님,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기자님도 한국까지 오셨군요. 중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그저 작은 재능 기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바다를 즐겼으면 해서요.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물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변화들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는 크루즈 업계가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어요. 또 여러 나라가 해상 구조 협력 체계를 개선했다고도 했죠. 중령님의 행동이 만든 변화네요.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여전히 겸손한 그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찻집을 나와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직접 안내해주는 시민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할머니, 모두가 조용히 당연하다는 듯 선행을 베풀고 있었어요. 마치 강해준 중령의 정신이 이 나라 전체에 흐르는 것 같았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소리 높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것,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기사를 썼어요. 강해준 중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정신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용한 힘에 대해 썼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조용한 영웅의 나라, 한국. 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강중령이 보여준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상에서 조용한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3,200명을 구한 조용한 영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해준 중령은 자신의 안락한 휴가를 포기하고 72시간 동안 죽음의 위기에 맞섰습니다. 단지 바다 위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라는 신념 하나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웅은 박수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조용한 영웅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용한 영웅이 되어준 경험이 있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영웅이 잠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영웅을 깨울 용기와 실천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조용한 영웅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웅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조용하지만 위대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